사막의 열기는 숨조차 빼앗아갑니다. 메마른 공기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을 긁어내고 태양은 하늘에서 무자비하게 내려와 피부를 태웁니다. 그녀의 목에는 거친 밧줄이 감겨 있었고 발밑의 모래는 불길처럼 달궈져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밧줄은 더 깊이 파고들어 숨을 조였습니다. 주변의 군중은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으며 인간이 아닌 물건을 평가하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웃었고 어떤 이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아이들마저도 어른들의 잔혹함을 따라하며 장난처럼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누구였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출신도 가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노동력이라는 평가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하나의 도구로 측정되었고 미래는 이미 타인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사흘 안에 팔려나갈 것이고 수십 년 동안 무릎 꿇은 채 곡식을 갈며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면 표식 없는 땅속 구덩이에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문명의 황금기라 부르는 고대의 웅장한 신전, 정교한 직물, 빛나는 금장식 뒤에는 이런 이름 없는 여성들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돌벽에 남은 화려한 비문과 찬양 속에는 결코 새겨지지 않은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을 따라가며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려 합니다. 기원전 15세기 나일강 유역은 끊임없는 정복전쟁의 무대였습니다. 파라오는 국경을 넓히고 새로운 땅과 자원을 확보하며 전쟁을 신의 뜻을 실현하는 행위라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전장의 이면에는 군사적 승리 이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인간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거대한 사냥이었습니다. 특수부대는 승전 직후 민간 마을을 쓸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집, 울부짖는 가족들 속에서 가장 먼저 잡힌 이는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남성 포로는 저항의 위험이 크기에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무거운 강제 노역장으로 직송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여성과 어린이는 값비싼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운반하기 쉽고 다시 되팔 수도 있으며 집안과 시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획은 체계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선발의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젊은 여성의 팔을 잡고 근육을 눌러보며 노동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입을 억지로 벌리게 하여 치아의 상태로 나이를 가늠했고 가슴을 만져 수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은 공개적이고 모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은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매질당했고 비명을 지르면 곤봉으로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끌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남동생은 누이가 잡혀가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공포 속에서 영원히 가족과 갈라졌습니다. 분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정책이었습니다. 가족을 해체시키고 아이들에게 과거의 기억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순종적인 노예를 만드는 것이 체제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자화는 중요한 도구로 작동했습니다. 벽화와 부조에는 포로 여성들의 외모가 과장되어 묘사되었습니다. 낯선 머리 모양, 과도하게 강조된 코와 의복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표시하기 위한 시각적 언어였습니다. 마치 사냥에서 포획한 동물을 트로피로 전시하듯 여성 포로들은 하나의 상징이자 승리의 증거로 소비되었습니다. 포획 직후 여성들은 밧줄로 서로 묶여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목에 연결된 줄은 단순한 결박이 아니라 집단적 공포를 조성하는 장치였습니다. 한 명이 비틀거리면 모두가 질식 위험에 처했고 따라서 서로를 원망하며 억지로 발걸음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렬은 의도적으로 도시를 관통하며 끌려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권력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정복의 위력을 과시하고 포로 여성들에게 저항의 무의미함을 각인시키는 심리적 전술이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생리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조차 예외는 없었습니다. 뒤처지면 채찍이 날아왔고 쓰러지면 즉시 버려졌습니다. 병약자와 노인은 현장에서 살해되어 길가에 방치되었습니다. 관리들은 이를 허용 가능한 손실로 계산했습니다. 포획의 효율성은 자비보다 우선했으며 인간의 생명은 물건의 가치로만 환산되었습니다. 군중은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손뼉을 치며 환호했고 어떤 이는 돌과 씨앗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며 타인의 고통을 놀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사회 전체가 여성 포로의 비인간화를 승인하고 내면화했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 시장을 위한 공급망을 의미했습니다. 포획된 여성은 상품이 되었고 상품은 분류되고 가격이 매겨져 거래되었습니다. 군사적 승리의 뒤편에는 언제나 이런 음울한 광경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름조차 지워진 젊은 여성들의 신음이 있었습니다. 포획이 끝난 후 여성들은 하나의 긴 줄로 묶였습니다. 목에 걸린 밧줄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한 사람의 비틀거림은 곧 전체 집단의 위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행렬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굴복의 연출이었습니다. 정복자들은 포로들을 도시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와 주민들에게 전쟁의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군중은 두 갈래로 늘어서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에게 이는 축제이자 오락이었습니다. 군중 앞에 세워진 여성들은 손에 묶인 채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었고 울거나 비명을 지르면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그들의 몸은 상품으로 진열되었고 감정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불량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주변의 상인과 구매자들은 마치 가축 시장에서 소아마를 살펴보듯 여성의 치아와 피부, 근육을 점검했습니다. 웃음과 농담이 오갔고 흥정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격은 나이, 체력, 기술, 출신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어린이는 장기간의 노동 잠재력이 있다는 이유로 높은 가치를 지녔습니다. 젊은 여성은 노동력뿐 아니라 출산 능력까지 평가 대상이 되었고 임신 가능성은 오히려 부가가치로 계산되었습니다. 음악이나 춤 같은 특정 기술을 가진 여성은 더 높은 값에 거래되었으며 왕실이나 신전에서 요구할 경우 특별한 낙인이 찍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가족이 해체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과 분리되었고 형제자매는 서로 다른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가족 단위의 판매는 거의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분리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목적을 넘어서 노예 집단의 결속과 저항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헤어진 채 새로운 주인에게 길러지며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린 순종적 노예로 자라났습니다. 행렬은 시장과 신전을 동시에 통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거래가 아니라 종교적 승인 절차이기도 했습니다. 사제들은 의식을 거행하며 여성을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신의 뜻이라 정당화했습니다. 침묵당한 여성들의 신음은 신전의 노래와 북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신성한 질서라는 이름 아래 폭력은 일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판매가 완료되면 여성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재산이 되었고 새로운 주인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계약서와 장부에는 이름 대신 숫자나 출신지 같은 짧은 표기만 남았습니다. 관료제 언어 속에서 삶은 기록되지 않았고 오직 소유권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회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군중은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으며 지배자의 권력을 함께 소비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이 장면을 목격했고 이는 자연스레 다음 세대의 가치관으로 내면화되었습니다. 모욕과 굴욕의 퍼포먼스는 단지 포로 여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 질서가 당연하다는 메시지를 심어주었습니다. 행군과 시장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종말이자 새로운 억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그들의 존재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상품, 도구, 자산으로만 정의되었습니다. 역사에 남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의 침묵은 바로 이곳 시장의 소란 속에서 처음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주인의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여성의 삶은 끝없는 노동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해가 진 뒤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흔한 노동은 곡식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맷돌을 돌리는 작업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무거운 돌을 반복적으로 밀고 당기면서 무릎의 연골은 빠르게 닳아버렸고 척추는 점차 뒤틀렸습니다.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여성의 뼈에서 관절염 흔적이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여성의 해골은 이 현실을 증언합니다. 치아는 곡물에 섞인 모래 때문에 평평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척추뼈는 압력으로 눌려 있었으며 치유되지 않은 골절들이 몸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뼈는 하나의 문장이었고 전체 해골은 고통으로 쓰인 긴 단락이었습니다. 곡식 가는 일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무거운 항아리에 물을 채워 나르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항아리 하나의 무게는 25kg이 넘었고 이를 머리나 어깨에 이고 나르면서
목뼈가 눌리고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고통은 만성적인 두통과 손발 저림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분 벽화에 그려진 구부정한 자세는 단순한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굽은 채 굳어버린 몸을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여성들의 노동은 계절에 따라 끊임없이 재배치되었습니다. 추수기에는 허리를 굽혀 끝없이 이삭을 주어야 했고, 비가 줄어드는 계절에는 광산이나 채석장으로 끌려가 돌을 깨고 광물을 캐야 했습니다. 광산의 먼지는 폐를 채워 호흡 곤란을 일으켰고, 뜨거운 공기와 갇힌 공간은 뇌를 지치게 했습니다. 이런 노동 현장은 사실상 느린 사형장과 다름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몸 안팎에 깊은 흉터를 안은 채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노동 또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불의 대인 화상, 세제 역할을 하던 나트론에 의한 화학적 상처, 가축의 배설물이 퍼뜨리는 전염병까지 모든 위험은 여성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세탁과 요리, 길고 고된 직물 작업은 손가락을 베이거나 피부염을 남겼습니다. 특히 린넨 제작 과정은 혹독했습니다. 섬유를 두드리며 먼지를 들이마시고 소변에 적신실을 다루며 피부 질환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만성적인 기침과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노동 속에서 생산성은 항상 인격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 린넨처는 귀하게 여겨졌지만 그것을 만든 여성의 손은 결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신전벽에 새겨진 기록은 금과 곡물, 가축의 수를 자랑했지만 그 수치를 가능하게 만든 여성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의료적 처치는 오직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부러진 뼈는 재산 가치가 있을 때만 맞추어졌고, 만성 통증은 정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여성이 나이가 들어 노동력을 잃으면 더 이상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기계처럼 쓰이다가 망가지면 교체 가능한 도구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 노동은 단순한 생계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체계적 장치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고통으로, 죽은 뒤에는 이름 없는 무덤으로, 고대 사회가 찬양하던 모든 부와 화려함은 바로 이 이름 없는 여성들의 소모된 육체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육체 노동이 여성들의 삶을 소진시켰다면 성적 착취는 그들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권력 구조 속에서 여성의 몸은 단순히 노동 도구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욕망과 혈통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왕실의 하렘은 하나의 산업이었습니다. 수십, 수백 명의 여성들이 출신과 나이에 따라 계급적으로 분류되었고, 최고의 여성인 왕비 아래에서 체계적인 위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잡혀온 공주들은 외교적 거래의 수단이 되었고, 어린 소녀들은 순종적인 수행원으로 길러졌습니다. 기록된 서신에는 심지어 여성의 나이와 처녀 여부, 그리고 이동 방법까지 세세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왕실 자산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성적 서비스는 종교적 의식과 결합되며 신성화된 의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신전 축제에서 음악가와 무의로 불린 여성들은 노래와 춤뿐 아니라 성적 봉사까지 강요받았습니다. 사제들은 이를 신에게 바치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군중은 그것을 신성한 축제의 일부로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성들은 성폭력의 희생자로서 침묵당했습니다. 가장 잔혹한 부분은 번식 통제였습니다. 노예 여성은 소유자의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아이 역시 노예 신분을 이어받았습니다. 여성은 자궁을 통해서까지 재산의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자녀를 태어나자마자 팔 수 있었고, 그것은 합법적이고 심지어 현명한 투자로 여겨졌습니다. 번식 전략은 노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노예 남성과의 짝짓기 혹은 주인의 강압적 관계를 통해 강제 임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산파는 여성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약초와 기술을 동원했고, 아이를 낳자마자 다시 일터에 복귀시키는 잔인한 관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성은 성적 대상이 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소녀들은 춤과 노래, 시선 처리, 미소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투명한 옷을 입고 군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그들을 성적 존재로 사회에 내면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춘기가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욕망의 대상으로 길러졌고 저항하지 않는 법을 학습했습니다. 성적 착취는 종교적 언어와 상징 속에 은폐되었습니다. 문신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동시에 신성한 장식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여성의 몸에 새겨진 상징과 패턴은 사실상 강제 낙인이었지만 사제들은 이를
신의 이름으로 합리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신과 사회, 권력 모두에게 속박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개인적 욕망이나 잔혹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여성의 몸은 곡식을 생산하는 도구이자 새로운 세대를 낳는 자원으로 기능했습니다. 노동과 성,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여성은 끊임없이 소모되며 교체 가능한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결국 성적 착취와 번식 통제는 고대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규정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체계는 단지 왕실이나 상류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참여하고 승인한 구조였습니다. 여성의 몸은 축복이라 불리며 소비되었지만 그 목소리는 끝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몸은 단순한 노동과 성적 착취를 넘어 권력의 낙인이 새겨지는 캔버스였습니다. 신분을 표시하기 위한 문신과 낙인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유자의 이름이나 상징이 이마와 뺨, 손등에 새겨졌고 사제들은 주문을 외우며 그 고통을 신성한 의식으로 포장했습니다.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 절차는 다른 노예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너는 재산이다. 도망치지 마라. 저항하지 마라. 문신과 낙인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권력 관계를 영원히 새겨넣는 도구였습니다. 신전 소유, 왕실 소속, 개인 재산 등 각각의 패턴은 여성의 소속을 나타냈습니다. 피부 위에 새겨진 기호는 사라지지 않았고 여성은 평생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지 몸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머리카락 역시 구속의 수단이었습니다. 강제로 머리를 깎거나 화학약품으로 두피를 손상시켜 다시 자라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가발은 특권 계층만이 누릴 수 있었고 노예 여성은 벗은 머리로 공개적인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거리에서 누구나 한눈에 그들의 신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장치였습니다. 형벌은 일상 속의 규율로 존재했습니다. 느리게 일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심지어 표정을 잘못 지은 것만으로도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채찍의 자국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통제의 문서였습니다. 매질의 횟수는 규율처럼 정해져 있었습니다. 10대는 경고, 50대는 징계, 100대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구속장치 또한 다양했습니다. 귀에 과도하게 큰 구멍을 뚫어 무거운 장식을 달아 고통을 주거나 발을 묶어 달리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여성은 나무틀이나 쇠고랑에 장기간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자유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치아를 일부러 깎아내거나 무늬를 새기는 방식으로 일상적인 식사조차 고통의 기억으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이 고통을 예술처럼 소비했습니다. 어떤 주인은 여성의 피부에 장식적 문양을 새기며 자신을 예술가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캔버스는 비명을 삼킨 살과 피였고 그 흔적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낙인과 형벌은 단순히 개인을 제압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여성들에게 공포를 각인시키는 교육이었고 사회 전체가 통제 구조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몸에 새겨진 흉터와 문신은 권력의 언어였고 침묵을 강요하는 문서였습니다. 여성의 몸은 기록이었습니다. 낙인은 소유권을, 흉터는 복종을, 문신은 통제를 말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글로 기록하지 않은 자리에 여성들의 살과 뼈 위에 그들의 질서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권력은 단지 사적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무대 위에 올려졌고 사회 전체가 지켜보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공개 처벌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정치적 연극이었습니다. 군중이 모인 광장이나 축제의 장에서 여성들은 굴욕과 고통을 강제로 공연해야 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여성들은 술에 취한 군중 앞에서 춤추고 노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군중은 그녀들을 만지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은 웃는 척, 즐기는 척, 감사하는 척을 강요당했습니다. 연기는 생존의 기술이었고 거짓 미소는 채찍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고통은 게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서로 경쟁을 강요받았고 지배계층은 이를 내기와 오락으로 소비했습니다. 누가 더 무거운 짐을 오래 버티는지, 누가 더 빨리 곡식을 가는지, 심지어 음식을 두고 싸우는 경주까지 조직되었습니다. 승자는 빵 한 덩이를 얻었지만 패자는 공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군중은 환호했고 어린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고통은
집단적 즐거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더 잔혹한 형태는 모이처형이었습니다. 익사 직전까지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거나 불길 위에 세워두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풀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 믿었고 그 공포는 진짜였습니다. 살아났을 때의 안도감은 잠시뿐이었고 기억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두려움의 교육이었습니다. 출산조차 공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안뜰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는 장면이 언급되며 군중은 아이의 성별과 생존 여부의 내기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울 수도 없었고 태어난 아이는 곧바로 주인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생명의 시작마저 사회적 소비와 지배의 일부로 변했습니다. 종교적 행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신전에서는 여성들이 신성한 매춘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되었고 순례자들은 그것을 축복이라 믿었습니다. 여성들은 경건함을 연기해야 했고 끝난 뒤에는 정화의식을 치르며 다시 다음 순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공개 처벌과 구경거리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사회 전체가 공모하도록 만드는 제도였습니다. 남성들은 지배를 학습했고 여성들은 복종을 내면화했습니다. 아이들은 위계를 배웠고 군중은 이 질서가 당연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결국 여성의 고통은 개인적인 비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집단적 오락이자 정치적 메시지였고 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한 범죄였습니다. 고대 사회가 유지된 배경에는 바로 이 끊임없는 구경거리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고통은 눈에 보이는 장식이자 권력의 연극이었고 침묵은 바로 그 무대 위에서 강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성들의 삶은 끝없는 노동과 착취 속에서 서서히 소모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조차도 해방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의 기록에는 그녀들의 죽음이 개인의 비극이 아닌 단순한 행정 절차로 남아 있습니다. 파피루스 문서에는 이름 대신 직공, 일명 손실, 대체 인력 요청과 같은 표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은 장부의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대우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무덤조차 없이 작업장 인근의 얕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비석도, 이름도, 애도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동물들이 시신을 파헤쳤고 살아남은 여성들은 노출된 뼈 사이를 걸으며 스스로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마지막 모욕이었습니다. 때때로 발견되는 집단 묘지는 여성들의 고통을 증언합니다. 골반의 손상 흔적은 출산 중 사망을, 영양실조의 흔적은 만성적인 굶주림을, 골절된 뼈는 반복된 폭력을 말해줍니다. 고대의 신전과 건축물 속에서는 석재 사이에서 인간 뼈 조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웅장한 건물 일부는 문자 그대로 여성들의 신체와 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권리마저 빼앗겼습니다. 일부 여성은 무릎 꿇은 자세나 엎드린 채로 매장되었습니다. 이는 영원히 복종하는 모습으로 사후 세계에 보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정식 미라화 대신 소금에 건조된 시신은 영원한 노예 상태를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종교적 믿음 속에서조차 그들은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통제의 연장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생전에 이름을 지워졌고 죽은 후에도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집단 구덩이였고 그들의 사후 세계는 박탈당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이토록 철저하게 마지막 숨까지 여성의 인간성을 부정했습니다. 수천 년이 흐른 뒤에도 여성들의 침묵은 여전히 땅속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생체 고고학자들은 발굴된 해골에서 노동과 고통의 흔적을 읽어냅니다. 골반의 손상은 잦은 출산을, 척추의 압박 흔적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삶을, 이빨의 마모는 거친 곡물과 모래를 삼켜야 했던 식생활을 증언합니다. DNA 분석은 혈통의 강제적 단절과 혼혈의 흔적을 드러내고 뼈의 미세균열은 반복된 폭력을 말해줍니다. 기록이 침묵한 자리를 뼈는 거짓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이 사실을 다루는 방식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많은 박물관과 다큐멘터리는 파라오의 황금 가면, 정교한 린넨, 섬세한 장신구를 강조합니다. 전시관의 조명은 빛나는 유물에 쏠려 있지만 그것을 만든 손과 희생된 몸은 전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 공동묘지의 해골은 한쪽 구석에 머물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습니다. 화려한 문명의 상징은 찬양되지만 그 뒤에 감춰진 고통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이 편향을 비판하며 권력자 중심 서사가 아니라 침묵당한 이들의 목소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파라오의 이름과 연대 대신
노동자의 뼈와 흔적이 역사 서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파편과 미세한 골절 속에서도 여성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연구의 윤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내면 세계, 꿈과 사랑과 희망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뼈는 고통뿐 아니라 놀라운 인내와 지속을 증언합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으려 했던 흔적은 인간 정신의 끈질김을 보여줍니다. 기억은 단순한 학문적 행위가 아니라 최소한의 배상입니다. 금과 보석을 찬양하는 대신 그것을 만든 이들의 이름 없는 희생을 함께 말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과 함께 그 비용을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정직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대 이집트를 찬란한 문명, 황금빛 유산의 땅으로 기억합니다. 웅장한 피라미드와 정교한 신전, 눈부신 보물들은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뒤편에는 이름 없는 여성들의 피와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의 목소리는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문명은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지만 역사는 그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 거대한 돌을 옮겼는가? 누가 그 섬세한 직물을 짰는가? 누가 금빛 장신구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대가로 누가 고통받고 죽어갔는가? 우리는 파라오와 사제들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들의 손발이 된 여성들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 속 가장 큰 침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그 침묵을 깨는 일입니다. 무덤 속 뼈와 흉터가 말해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을 역사 한가운데로 가져와야 합니다. 기억은 배상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애도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느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바꿀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써야 합니다. 더 정직하게, 더 완전하게. 파라오의 승리뿐 아니라 여성들의 비명까지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역사는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었다. 나는 고통받았다. 그러나 나는 중요했다. 그리고 나는 기억될 자격이 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 말하고 그들의 이름 없는 무덤을 대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닌 빚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